네, 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파학원 수학과 강사 황준규입니다. 그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우리 아이 예비 고2 아이들이 첫 해가 아니고 이제 둘째 해죠. 근데 그동안 교육과정이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교육과정이 바뀐 게 교육과정이 보통 7년마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게 이제 네 번째인데 근데 그동안 교육과정 바뀐 것들을 보면 첫 해에는 그 교육과정의 특색으로 시험을 수능에서 내진 않아요. 네. 근데 그 다음 해에선 내요. 그래서 역대 불수능이 가장 드러났던 수학만 놓고 봤을 때 드러난 거는 교육과정의 두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애들을 그건 고3 가서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은 짧지만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뭐 예전 교육과정은 이게 뭐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고 빠졌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신문기사 검색하시면 돼요. 네.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남아 있어요. 네.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수학과나 혹은 이과 쪽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교과서 이렇게 애들 고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넘겨보면 내가 고등학교 때 책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로 왜 수능도 10대는데 이걸로 왜 넌 100을 못 받냐? 네. 뭐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소통이 이제 단절되기 시작하죠. 네. 근데 그거는 물어보는 방향이 달라져서 그래요. 네. 물어보는 방향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새 수학과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배경이 있는데, 이거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옛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원칙 같은 거. 네. 그냥 말만 번드르하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입시는 그거랑 상관없이 돌아가고. 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서서 저런 추상적인 목표와 실제로 구체적인 수능 문항까지 연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 10년 정도를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비고의 아이들도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새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저 1번입니다. 창의적인 학습자 육성. 근데 이게 상투적인 문구라서 저걸 들으셨을 때 뭐 창의성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되게 그리고 또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창의성이 어떤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에 대한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뭐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 수학 교육 과정에서 창의적인 학습자 육성이라고 말하는 건 저 창의, 가만히 보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 네. 아시죠? 교육 정책 잘못하면 대권이 바뀌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오른팔입니다. 오른팔. 네. 평가원, 수능 출제하고 나면 출제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죠. 사실 그분 큰 힘 없습니다. 그분을 뒤에서 조정하는 게 평가원장이죠. 평가원장 큰 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은 결국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 다 정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정치적인 게 입시입니다. 그래서 저 창의하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창의란 말은 잘 안 쓰죠. 창조란 말을 쓰죠. 생각나시는 문구 있죠. 창조 땡땡. 창조 수학? 아니죠. 창조 경제. 네. 왜 그래요?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돌파구가 없습니다. 빈부격차 심해지고 돌파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돌파구가 뭔가 창조적인 쪽에서 경제의 어떤 지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도 그만 울고 먹어야죠. 네. 그러니까 뭔가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대로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과학기술이다 이겁니다. 과학기술을 떠받치고 있는 건 수학이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의적인 학습자 육성이라는 저 문구가 사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일반적인 얘기인 추상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특히 부모님 세대랑 학력고사 세대랑 부모님들 가장 큰 차이는, 학력고사 때는 문제가 어려웠죠. 지금 수능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학력고사 때 누가 만점자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때는 전국 1등이 서울대 물리학과 가던 시절인데, 이과에서 의예과 난 거고,
서울대 물리학과 가는 애들이 340점 만점에 320점 받고 이랬습니다. 만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지금은 만점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쉬워졌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왜 만점을 못 받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엄마 나 30번 문제 또 틀렸어. 엄마 29번 틀렸어. 엄마 21번 틀렸어.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창의성이라는 건 절대 정형화된 문항에서 발현될 수가 없어요. 형태가 정해져 있는 문항이 있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 문항번호를 아까 예비 고2 학부형님 돼서 문항번호를 들어도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27 플러스 3체제예요. 27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쉽다는 게 사실 풀어보면 쉬운 거 아닙니다. 애들이 쉽다는 건 쉬운 문제에서 쉬운 게 아니라 형태가 뻔하게 정해져 있는 풀어본 적이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면 세 문제는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그닥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누가 풀어주는 거 들으면 쉬워요. 그래서 애들이 인강에 빠져요. 인강 클릭해봐요. 그럼 선생님들이 작년 30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찍찍찍찍 풀어요. 보고 있으니까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 지존이다. 이 선생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우리 애들 상위 1%가 목표인 애들이 아니라 이미 상위 1%인데 몇 등이나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가르친 학생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종합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가르친 학생과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저라는 학생. 제가 1%에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1 때. 그때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고 부담스럽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과 저희 때 수험생이 제가 91학번입니다. 저희 때는 어떠냐면 91학번 때는 남고가 전교 1등부터 20등까지 있으면 그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이과를 가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수험생이 120만이었고 그중에 이과가 75만이었습니다. 75만 중에 제가 60등 할 때가 있었어요. 고2 말 때부터. 그러니까 60등을 하니까 그러면 서울대 의대 정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갔어요. 저는 화학 생물 같은 거 전혀 안 했고 저는 징그러운 거 못하고요. 저는 수학을 누가 보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되게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뭘 알아보니까 카이스트 수학과, 포항공대 수학과, 연대 수학과, 고대 수학과, 고대 수학과 전교수가 그 당시에 3명이었어요. 과에. 고대가 수학과를 놓고 보면 5번째 학교밖에 안 됩니다. 이 한국이 무슨 대단한 선진국도 아닌데 5번째 대학 가면 비전이 없어요. 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고대 다녔거든요. 저희 형이요. 저희 집이 고대 근처였어요. 안암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은 초중고 대학을 걸어 다녔어요. 저도 형을 보니까 고대 가고 싶더라고요. 고대 멋있더라고요. 멋있긴 한데 고대 수학과는 난 수학과 갈 건데 고대 수학과는 안 되겠더라고요.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서울 토박인데. 그래서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를. 연대 수학과는 전교수가 그때 4명이었어요. 그 당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되게 좋아졌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는 전교수가 그 당시에 35명이었어요.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한양대, 공대, 전교수 다 합쳐도 서울대 수학과 전교수 수가 안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학과 아니면 내부에 나가지 않나? 서울대 수학과 가야 되는구나. 그게 고1 말 때 되게 분명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여기서 뭐 더 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1%가 0.01%가 되는 건 1%의 100분의 1이 0.01%잖아요. 100%가 1% 되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그거는요, 선생이 궁극적으로 선생이 해결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원장님이 학원을 운영하는 방향 중요한데, 저 같은 강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하지만 교육은 결국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별성도 중요하고요. 애들 개성 되게 강해요. 개성 강해요. 개성 죽이면서 하면 애들 시험 잘 못 봐요. 개성 살려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창의성이라는 건 얘기 약간 샜네요. 창의성이 뭐라고요? 비정형화된 문항을 푸는 능력입니다. 그 비정형화된 문항을 30번, 29번, 21번. 왜 그렇게 되냐면 객관식이 끝나는 게 21번이거든요. 그때 좀 비정형화된 문항을 내요. 주관식이 29번, 30번에서 끝나는데 그 2문제 정도로 비정형화된 걸 내요. 자기한테 수업 들으면 다 풀 수 있다라고 흔히들 대치동에서도 오프라인 선생들이건 아니면 온라인에 인강 선생들이건 광고하는데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엔 광고고요. 작년 문과 30반.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
이번 수능, 지난달에 애들이 본 문과 30번 문항이라든지, 이과 30번 문항, 이과 21번 문항, 이거는요,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도 강사들 사이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가, 저렇게 푸는 게 더 좋은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렵다가 아니다 뭐고요? 형태가 안 정해져 있는 문항입니다. 근데 애들은 형태가 안 정해져 있으면 어려워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 나한테 배우면 이거 술술 풀 수 있어. 아니라고요. 저도 집수능을 볼 거 아니에요, 집에서. 집에서 다운받아서 집수능을 보니 애들은 벌벌벌 떨면서 볼 텐데 저는 얼마나 편한 마음으로 봐요. 그럼 제가 되게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도 30번을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풀 때 작년 문과 30번도 심지어 문과 건데 문과 30번도 이게 뭐지? 이제 뭘 해야 되지? 문항을 보고? 네. 이럴 테니까요. 그거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선생이 학생한테 수학 선생이 가르쳐야 될 학력테스트 시제가 굉장히 달라진 거는 뭐냐면 막혔을 때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너 내 수업을 열심히 따라주면 막힘없이 수학을 하게 해주겠다. 아니에요. 그거 예전 얘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얘기예요. 91학번 얘기예요. 지금 애들은 막혔을 때 뭘 해야 될지를 비정형화된 문항에서 뭘 해야 될지를 연습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인터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 범위에 대해서 애들을 막힘없이 해주겠다. 그건 시간도 안 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막혔을 때 보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냐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태도를 배울 수는 있고요. 배워가기만 해야 돼요. 인터 금방 끝나요. 개강하고 정신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애는 이렇게 저 애는 저렇게 작업하다 보면 금방 종강이거든요. 네. 그러면 종강하는 날 애들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면 돌아보게 되죠. 네. 그랬을 때 결국 우리가 찬 건 버리고 기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물 코를 하나하나 열려 그러면 그 어부들 한 거에 철폐가 주저앉아가지고 그물 정리하는 거 보세요. 그물 코를 하나하나 열려 그러면 언제 열어요 그걸? 네. 그 막대기 쫙 들면 그물 코가 쫙 퍼지는 거예요. 네. 그게 수학은 특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나머지는 짧은 설명드립니다. 오늘 한마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수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정형화된 문항이다. 애들이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그거 참 잘못된 표현이고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킬러라뇨. 킬러 그러면 거기 안에 그냥 어려운 문항이다 정도 뜻밖에 없잖아요. 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형태가 안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합니까? 아니면 합숙해서 출제합니까? 수능을요. 원래 합숙해서 출제하잖아요. 원래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는 게 선진국적이거든요. 그 문제은행으로 출제하자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학자들이 제동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신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문제은행으로 했다가 사교육 선생이 그거 하나 이렇게 USB에 다운받아가지고 풀어주면 유출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제일 큰 거는 문제은행식으로 하면 결국은 정형화된 문항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은 남의 한 걸 따라잡아야 되니까 정형화된 문항을 반복해서 강조했던 그런 산업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7, 80년대에. 예. 그러나 지금은 그 길로는 먹고 살 길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화두는 비정형화된 문항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과 활동 중심이 됩니다. 과정과 활동 중심, 반대말이 뭘까요? 결과와 유형 중심입니다. 결과와 유형 중심으로 애를 억지로 3%, 2%, 운 좋으면 1% 성적 나올 때까지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걔는 더 이상 못 나갑니다. 네. 결국은 김연아가 왜 지금의 김연아가 됐냐면 김연아가 코치가 크게 2명이었거든요. 근데 김연아를 1% 정도 선수로 올려놓은 코치가 있고 0.01%로 올려놓은 코치가 있습니다. 그 0.01%로 올린 코치가 애초에 김연아가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1%까지 올라갔는데 코치를 바꾸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겨를 되게 좋아해서 왜 바꾸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코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떻게 김연아를 지도하겠냐. 이미 세계 최정상급인데. 근데 코치가 하는 말이 피겨를 즐기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피겨를. 저는 그게 그냥 상투적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김연아가 다른 애들이랑 이제 달라진 거예요. 다른 애들은 점수를 잘 받으려고 피겨를 한다는 게 보여요. 아사다마오도 그렇고. 근데 김연아는 달라요. 그냥 즐거워요. 보고 있으면.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즐거워요. 그냥 빠져들어요. 네.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그 코치가 보여준 거예요. 그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정과 활동 중심이라는 게 말은 쉽죠. 저거를 실제로 수업에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선생의 굉장히 집요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좀 다양성을 강조하려고 인정제가 도입이 됐고, 뭐 학년간 원래 중복되는 게 많았는데, 애들 보면 중1, 중2, 중3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진도 나가기는 좋은데 시험을 실제로 준비하는 데는 할 게 많아지는 애들이 됐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외롭게 수능 보러 시험 들어가는 애들 입장인데, 애들 관점에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 시험을 못 보는 학생,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럴 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력보다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 애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보통 시험을 못 본 애들은 실력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정말 없는 애들을 정말 빼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데 시험만 못 본 애들. 그것도 고질적으로 항상 그러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 애들이, 영미권 애들이 집요할 땐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뭐냐면 걔들이 어릴 때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구석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를, 뭐 저희 원장님은 고3인 자녀가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입니다. 야단칠 일이 많아요. 근데 칭찬할 일도 많고요. 근데 야단칠 때 웃으면서 야단치는 거죠. 저는 실제로 하기도 어려운데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웃으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칠 만한 상황에. 그 다음에 반대로 칭찬을 할 때 인상을 빡 쓰고 넌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식의 표정을 지으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예요. 자녀를 놓고 그렇게 실험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클까요? 실제로 나치가 굉장히 비도덕한, 비윤리적인 건데, 유태인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들을 놓고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뭐, 인간은 의외로 결과는 인간은 예외가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잘 크는 애가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러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냐면, 슬픈 일이 생겼겠죠? 애들이 난폭해져요. 애들이 수동적이 돼요. 능동적이면서 난폭한 애 보신 적 있으세요? 안 좋죠? 더 나쁜 거는 수동적이면서 난폭한 애예요. 혼란. 자기가 잘못할 때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더 큰 거는 자기가 잘할 때 뭘 잘하는지 몰라요. 30번만 하나 뜩 틀려갖고 온 애가 있어요. 걔한테 너 왜 틀렸냐? 넌 어느 과정을 밟았니? 시험장에서 뭘 생각했니?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앉혀놓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니까 자기가 잘 풀고 있었는데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낯선 문제인데 벌써 수능 30번인데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나한테 생각이 든 걸 보면 맞을 리가 없지. 나한테 바로 이 생각이 든 걸 보면 맞을 리가 없지. 이건 단순한 자신감 문제가 아닙니다. 수능장에서 수능 보러 들어가는 애한테 어깨 툭툭 쳐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누적된 경험의 결과예요. 누적된 경험의 결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요? 네. 결과적으로 창의성 부족으로 이어진다. 자, 창의성 부족이 뭐라고요? 세 문제 틀린다고요. 세 문제. 88점입니다. 88점이면 문과 3등급 초반이고 이거 3등급 후반입니다. 갈 데 하나도 없어요. 갈 데. 어머님들, 이거 마지막 건 결과니까 빼고요. 요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요? 난폭성, 수동성, 혼란, 당혹감. 고산병이라고 그러죠. 그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 고산병이란 말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 고3이니까 애가 좀 괜히 화내고 막. 고3이니까 전부터 전에 알아서 공부하던 애가 이제 막 몇 시까지 해라 막. 고3이니까 막 방향을 못 찾는 것 같고. 아니죠. 저러면 고3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고3이니까 저 반대가 돼야 돼요. 그게 1%냐 0.01%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숫자로 1%, 0.01%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양적 단계는 질적 단계가 있는데 질적으로 다른 학습자가 되는 거죠. 이미 그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의 지금 자녀 세대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잘한다는 애들도. 아니 뭐 학교에서 이과 잘해봤자 뭐 이과 몇 명. 문과에서 1등 한다. 그래봤자 문과 몇 명. 그게 1%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석들입니다. 원석들. 원석들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은데 그 짧은 때 임팩트가 될 수 있는 수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예요. 네. 수학이니까 아까 그 이중구속이라는 게 웃으면서 야단치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야단치면 애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인상 쓰면서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그런다니까요. 수학이니까 넌 스스로 생각해야 돼. 그래놓고 하지만 내가 말해주는 대로만 생각해. 수학이니까 넌 의문을 가져야 돼. 하지만 내가 말해주는 것에서만 의문을 가져.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해봐. 하지만 일단 내가 말해주는 걸 그대로 유형을 익힌 다음에 질문해라.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중구속이라 이겁니다. 애가 점점 이상해져요. 수학을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수학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야 돼. 하지만 왜 그렇게 푸냐고, 왜 그렇게 푸냐고, 왜 수선의 발을 내리냐고, 왜 외접원을 그리냐고, 왜 내접원을 그리냐고. 그건 기본 개념은 익혀야지. 기본 유형은 익혀야지. 시험만 잘 보면 되지. 이게 애의 성장을 1%에서 박아요. 잘 나와야 1%죠. 실제로 많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1%는 그냥 4, 5%도 안 나오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냐고? 원래 그렇게 푸는 유형이잖아.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잖아. 선생님이 여러 번 풀어줬잖아. 기출문제잖아. 수학은 사고력이 중요해. 그래놓고 사고력이 상관없는 숙제를 잔뜩 줘요. 대치동에서 오프라인에서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한 20%, 15% 정도 되는 애들을 억지로 7%, 5%로 끌어올릴 때 실제로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실제로 사교육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그럼 수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렸죠. 세 문제 전부 틀리죠. 맨날 학력고사 세대는 세 문제 틀리면 전부 수석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세 문제 틀리는 애들이 나머지 27문제를 맞추는 경우 되게 드물어요.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난폭해져요. 애가 고1보다 고2, 고2보다 고3이 되고 고3이 되는 난폭적이고 수동적이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혼란스럽다. 이게 고3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실패의 징조입니다. 실패의 징조입니다. 나머지 문항에서 한두 개 실수했다 그러면 여기다 4점짜리거든요. 그럼 88점이죠. 나머지 3점짜리 하나 정도 실수했다 그러면 85예요. 원점수가 요즘에 85점 나오면요. 문과 3등급 초반, 이과 3등급 후반 나옵니다. 어느 대학 가시냐면요. 숭실대 중간 정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학생은 교사로부터 독립돼야 될 존재입니다. 학생이 교사의 팬이 되기 시작하면 교육이 망한 겁니다. 도의적으로 망했다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망해요. 네. 인간 커리 타면서 팬 되는 애들 있잖아요. 대치동 수업 들으면서 팬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상업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교육적으로 실제로 효과가 안 나옵니다. 교사는 학생한테 비계. 네.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건물이 이대로는 흔들흔들하니까 이렇게 옆에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그 건물 받쳐주는 그거를 떼야 돼요.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죠.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추상적이어서 죄송해요. 네. 어머님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는 건 한계가 약간 있거든요. 거짓 비계를 탈출해야 돼요. 거짓 비계가 많아요.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수학교육이 거짓된 교육이 되게 많습니다. 유형 암기한다. 간단해요. 유형 암기 잘 시킨다 그러면 거짓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가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00점 유형 암기로. 언제? 고1 전국 모의고사 때 유형 암기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100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1학년 때 애들 모의고사가 100점이에요? 수학이? 예. 그러면 걔 축하드려요. 걔는 이대로 공부하면 수능 84점 확보입니다. 84점 확보라고요. 100점은 아니고 애가 자꾸 틀려서 92점이에요? 예. 그러면 84에다가 0.92 곱해보세요. 예. 그 점수 정도 확보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1 때 수학 100점과 92점의 차이는 뭐다? 이대로 공부하면 숭실대 중간 정도 가려라. 광운대 중간 정도 가려 차이 정도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겨울 금방 지나고 윈터스쿨 해봤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금방 봄이 옵니다. 근데 그 겨울에 어떤 태도를 가지지에 대해서 수학 문제를 대하는 보편적인 태도, 비정형화된 문항을 푸는 태도, 유형이 아니라요. 그런 거를 익히는 기간이 될 겁니다. 이게 제 책상에 마지막으로 제 책상에 있는 제가 항상 쳐다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생각을 하도록 돕는 거죠. 나는
학생의 이성에 관여해요. 나는 학생의 질문에 귀 기울여요. 색깔이 다르죠? 네. 각각의 색깔 다 다른 겁니다. 네. 나는 리스크를 권장해요. 안 하던 생각을 한다는 건 기존의 생각에다가 새로운 생각이 이렇게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착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안 하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존의 생각이 다 흔들려요. 기존의 생각이 다 흔들린다고요. 한의학에서 명현이라고 그러죠. 병이 나려고 그러면 몸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야 낳기는커녕 이 돌팔 의사 아니야? 안 아픈데도 아프네. 네. 몸이 정말로 체질이 개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리스크를 느껴요. 그걸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야 공부 원래 그런 거니까 이 새끼 열심히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걔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권장한다는 표현이 적습니다. 애들이 정말 스트럭을 하죠. 애들 엄청나게 싸워요. 자기 자신과. 예, 그걸 받쳐줘야죠. 그러면 꿈을 배양해주게 됩니다. 보람있죠. 그러려면 매일 배워야 됩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분해요. 네, 이게 합쳐지면 나는 가르친다가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와 있는데 저걸 반대로 생각해봐요. 티칭하고 러닝, 교수하고 학습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I run이라고 생각해봐요. 학생들. 그러면 그때 7가지 색깔이 뭔지 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적어서 하이파곤으로 보내세요. 네. 학생 입장에서 I learn이 되려면 7가지 색깔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저 반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응? 학생들이 어때요? 전 선생님 머리 뚜껑 열었습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거 숙제 다 할 테니까. 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어때요? 수동적이죠.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는 길이라고. 고3병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줄 수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1%에 만족한 게 아니라 0.01%가 돼서 제가 서울대 수학과를 그 해에 갔어요. 네. 91학번 유명한 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울대 수학과가 서울대 의예과보다 훨씬 높을 때예요. 수학과 떨어진 애들이 의예과 붙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서울대 수학과 50명 뽑았는데 그중에 13명이 현역이더라고요. 나머지가 다 재수 이상이에요. 네. 그 1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계속 공부를 좋아해왔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왔고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 몸담았던 학원에서 지금 하이파 강남 하이퍼의 수학과가 제일 의사소통도 잘 되고 헌신적이면서 실력도 있고 애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묘하게 모였어요. 네. 그래서 오셨을 때 수학과의 수업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